10여 년 전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들에서 연이은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터져나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을 두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그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신속한 사후 대책을 세워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학생 박군 역시 대학 동기들의 자살 소식에 한동안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두 친구의 자살에 대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고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박군은 그것이 믿기 힘들어 말도 안 된다며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가면 우울증이라서 웬만큼 가까운 사람들도 몰랐을 거래. 박군을 비롯한 자살한 친구들의 주변인들은 모두 침울해했고, 도미노처럼 이어진 대학생들의 죽음을 두고 대학들은 고개를 떨군 채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보이기도 전에 아픔을 겪고 죽음을 택하는 일이 벌어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언론에선 앞다투어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로 정신과 의사들을 초빙하였고, 이런 젊은이들의 자살의 원인으로 많은 부분 우울증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낳은 우울증이라는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력은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센터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는 박군이 어느새 사회인이 되어 다시 묻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줄지 않고 도리어 늘어만 가는가? 그리고 과연 이 사회의 자살 문제는 우울증으로 퉁쳐버릴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2023년 4월 한 달 사이 강남에서는 3명의 청소년이 투신했고, 인기 있던 아이돌 그룹 멤버 역시 자살했습니다. 이에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우려가 다시 한번 반사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면서도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한국인들의 자살률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 걸까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이 전국의 자살예방센터 다 만들었어요. 그 센터장을 정신과 의사들을 다 임명했다는 놀라운 또 이 정신과 의사들의 이 직업과 역할을 창출했는데, 그것이 자살을 더 촉진하고 확산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그거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너무 과대한 해석일 수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되는 게 자살예방센터, 자살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그 다음에 전국에 정신건강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거의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자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 자살은 정신병이랍니다. 왜냐고요? 자살은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모든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울증 또는 우울한 사람들은 자살 고위험군에 쉽게 속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살 예방은 우울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해요. 둘, 자살은 생활 속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뇌와 신경계의 오류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치명적인 오류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우리 삶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치명적인 오류나 희생자의 발생을 줄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바로 우리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셋, 더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불안을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턱을 낮춘 우리 정신과를 이용해서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죽고 싶은 마음, 죽으려 하던 시도들 모두 약물을 먹으며 함께 조절해 나가요. 그럼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정신과 환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아니,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대안이 있나? 대안이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평생 약을 먹어서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계속 평생 약을 먹어서 관리해야 되는 환자를 전가시키는 것이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는 거지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대안이 있나라는 거 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 정신과 의사 선생을 배치시켰는데 잠깐만요. 자살에 대해서 왜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이제 제 상식인데. 상식으로. 예.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자살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럼요. 자살이 왠지 모르게 심리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적인 상황. 자살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 말은 선생님 자살하는 인간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정신적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미치다는 광기라기보다는 뭐 집안 환경이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억압을 한다든지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된 솔루션이 없다 보니까 찾은 솔루션이 이제 그 자살이라는 솔루션을 찾는데 네. 그 가정이 이제 어떤 육체적인 병마보다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심리 상담이나 심리 전문가가 그 문제를 다뤄야지. 정신병 약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가 그거를 담당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와 정신이 지금 저는 이제 좀 오버랩이 돼 있는데. 그렇죠. 제 말 속에는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심리 하는 분들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조금 뒤섞여서 좀 선생님도 잘 모르죠, 그죠? 네, 심리 상담하는 사람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어떻게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진짜 자살 안 하게 하든지 또는 잠재적인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살 안 하게 하는 거. 오늘 황심소 촬영에는 한때 자살을 꿈꿨던 소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한 청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박했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솔직한 목소리로 알려주신 패널 분께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잠재적인 자살 위험군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지금도 아직도 자살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럼 그거는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 치료를 받아서 그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내한테 상담을 받아서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박사님 상담 받아서 진짜? 네, 본인이 그러면 적어도
심리 상담을 받은 것이 자살을 안 하게 되는 분명한 지금 정인이 있는데. 아, 좋아요. 일단은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아픔이 있어서 자살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심리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게 돼서 그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거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살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시스템이 됐던 어떤 조력이 있으면 그건 그게 자살 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거든요. 네. 전국에서.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센터에 전문가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다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자살을 하지 않게 도와주거나 또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신병 환자가 평생 정신과 약을 먹게 하고 자살을 더욱더 촉진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정신병 약, 특히 우울증 약을 열심히 환자가 복용하게 만드시는 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약을 투여해서 관리를 해서 평생 뭐 약을 먹이게 하지만 그분들도 의사하고 사람이면 내 환자가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가 약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자살이란 충동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그게 목표라고 하면 방법은 약물을 줄여가고 사회에 잘 적응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정 충동이 와도 자기가 잘 소화시키고.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정상이죠. 그런데 그 전국의 그 수많은 정신건강센터와 자살 예방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약을 줄여가는 게 아니라 약을 유지시키거나 더 많이 먹게 하고 계속 약을 먹게 하고 그걸 치료라고 믿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게 참 윤리나 양심, 도덕관다고 이렇게 결부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윤리관과 도덕관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그건 훌륭한 나중에 따지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가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간다는. 아니 의사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만들고 병원을 더 확장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뭔 말씀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네.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과 신뢰는 어떤 건가요, 선생님?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 그렇죠.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네. 이 사람이 건강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의 본분을 이제 다시 뭐 잘 적응하게 한다. 그렇죠. 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 잠깐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상적인 우리의 기대고 그랬으면 좋겠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선생님? 그런데 저도 그게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런 거를 바라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선생님도 병원에 가시고 선생님이 가지시는 건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보호를 나름대로 치료를 받으시죠, 그죠? 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주로 받고 계시죠, 선생님은? 선생님 뭐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험은 네. 저는 없으니까 저는 저 주위에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 이 대학교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 그 녀석이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지 딸을 두들겨 패가지고 딸이 뭐 눈티 반티 되는 수준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혼소송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 친구는 사실 아주 애가 괜찮아요. 나쁜 애는 아닌데 약간 이 얘가 도발이 되면 그냥 본인 성질이 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얘 본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든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 딸이 상당히 이 아빠를 도발하는 거를 뭐 이전에도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걔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기가 10년, 15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딸하고도 딸이 어릴 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가 또 많이 닮아가지고 똑똑하고 참 이쁜 딸인데 10년 전에 딸하고 어린 딸하고 지가 갈등 있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이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담 15분 상담에 거의 10만 원씩 주고 보통 한번 상담하는데 한번 가면 뭐 15분 상담 못 하잖아요. 30분도 하고 뭐 1시간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수십억 썼대요. 10년 지나서. 그런데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 이혼당하고 자식하고는 이제 전혀 연락도 안 되는데 요즘도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병원에 간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 갈 때는 이제 뭐 갈 때까지 갔으니까 10년 동안 받은 상담이 지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자기 병이 뭐냐 그랬더니 뭐 정서조절 장애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약을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야. 황 박사, 내가 그 의사 만나가지고 이 약 받아오고 상담 받는데 이러면 얼마 주는지 알아? 그래. 얼마 주는데? 그랬더니 야, 전에는 한 번 가면 최소한 20-30만 원은 줬는데 이젠 상담 안 받거든? 가서 내 병명에 대해 약만 받으면 6,000원 주고 와. 그리고 6,000원치 내가 약을 받으면 그게 하루에 한 움큼씩 먹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의사한테 그랬어. 여보시오, 당신이 10년 동안 내 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결국 그게 조금이라도 치료가 안 됐어. 내가 내 딸을 그렇게 가정폭력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내한테 돈 받고 치료해먹고 했는데 지금 6,000원 해가지고 내 이 약 받아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그 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10년 동안 얘한테 상담을 해줬는데 네 그렇게 만든 그 의사도 참 본인도 난감하긴 하겠다 이러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거를 정신과 의사가 약 아니면 제대로 치료를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야지. 이 사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는 2023년 4월 14일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을 10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자주 받게 하고 10년에서 2년씩 한 번씩 자주 받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신병 환자를 거의 5배를 지금 증가시키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계획을 지금 자살 예방 기본 계획으로 발표를 한 놀라운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래놓고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정신과 치료를 추진한다 해요. 정말 정신과 의사들을 무료는 아니죠. 좀 더 싸게 자주 만나게 되면 한국인들의 자살 행렬이 멈춰질 거예요. 자살 행렬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자살 행렬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죠.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는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 사연에서는 이분 뭔가 좀 안 해요. 낮아진 정신과 문턱에 주변에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 요즘 정신과 의사들조차 정신과 약물이 지나치게 처방되어 오남용, 중독을 걱정하는 책을 펴내는 것을 보며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마약 이거 난리치죠.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시절에 ADHD 약, 그게 펜타닐, 아빌리파이, 조현병 약,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처방돼가지고 먹게 되면 마약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마약 사범 때려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신과 의사가 청소년들을 마약에 첫발을 들이게 하는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고는 하는 이야기일까요? 선생님 처음 들었죠? ADHD 약이 청소년들 사이에는 각성제로 마약과 같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강남에 있는 애들한테 엄청 유행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마약한다는 뉴스를 보고 믿어지지 않았죠.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되나 벌써 하는. 근데 그 시작이 초등학생들 ADHD 약 먹이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놀랄 텐데 어떤 언론에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이제는 무료 정신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항우울제를 복용하라는 정부 대책을 따라야 할까요? 진짜. 그리고 항우울제 약품 설명지에도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살 충동이 5배에서 10배 이상 생겨난다고 항우울제 약용 복용지에 있어요. 거기에. 정말 우울해서 자살을 생각한다면 왜 자살한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울증 때문에 죽었네 라는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요. 지금 우울증 때문에 죽었네라는 그 정답 같은 전제, 그거를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미신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래놓고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건 싹 빼! 그분들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고귀한 인품과 양심을 가지고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설마 의도적으로 알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알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분들? 근데 분명히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건 알 텐데. 알겠죠. 네, 그런데 왜 계속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기사에서 보니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님은 자살은 선택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윤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아까 윤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은 심리의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님은 자살은 선택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기사의 칼럼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윤 교수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못된 걸 알고 계시고 권준수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이분이 더 맞는 말씀을 하시겠죠? 저 말이 그렇게 하고 와닿지는 않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은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님의 권위와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서 그러시겠죠. 글쎄요. 아니면 이분이 너무 높은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마 그분의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뭐 일반 사람이 동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 설도 통하는 거지. 글쎄 뭐요? 정신과 뭐 뇌와 뭐 육체가 어쨌든 뇌와 몸의 반응, 정신도 없어요 여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래.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나는 굉장히 어폐했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건 항상 리얼리스트 분들의 리얼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대포를 맞아도 그거는 자연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기본 마음이거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그 환자들이 자살을 해도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가 조현병에 걸린 것도 어쩔 수 없는 내의 오류야.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럼 자살도 너의 어쩔 수 없는 내의 오류야. 그럼 그건 치료를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은 뭘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살을 막겠다, 예방하겠다, 뭐 그러고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자살 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는 거지. 꼭 치료하겠다는 거, 죽을 놈은 그냥 죽게 냅둘 수밖에 없지. 어떻게 막아? 내 목숨도 내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예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예방은 그냥 예방이라고 하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세월호든 또는 이태원 참사든 두 번 다시 이런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 다시 국민들이 범죄의 희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예방대책.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예방을 했다고 하자. 그거는 자연적인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지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마 라고 할 때 우리는 예방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방 조치가 안 됐다. 그거를 나보고 뭐라고 그랬지만 난 내가 예방하자는 말 안 했어.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서울대 정신과 권준수 교수님이 이 말을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사연은 됩니다. 아마도 자살한 이들이 죽었어도 귀한 목숨 뭘 함부로 버렸다, 무책임하다라고 비난받을까봐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네, 그 죽은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라 당신과 같은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한 거를 미리 치료해야 되는 사람한테 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욕을 얻어먹을까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 그런데 자살을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을 듣는 순간 마치 자살은 귀신에 씌운 것과 비슷하다는 건가? 좀비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하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미친놈이 자살하는 거지 라는 그 마음을 이 권준수 교수님은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네요. 내 마음과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럼 자결로 의사표현을 한 선비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민주투사들은, 이웃나라 닌자들은 다 미친놈이거나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서 어쩔 수 없이 할복 자살을 했다. 일본 그 동경대에서 60년대에 할복 자살한 뭐 어떤 사람 있죠, 그죠? 네, 뭐 있을 거예요. 예, 청춘의 표상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한 거죠, 그죠? 네, 참. 같은 학년 여학생을 칼로 찌르고 투신한 고등학생, 어쩔 수 없이 자살했나? 자살 촬영하다가 떨어진 여학생은 어떻고, 네이버 워킹맘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몸의 반응 변화 때문에 아이돌 문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살기사 사연 중 권준수 교수님의 해석에 적합한 경우를 찾지 못하겠거든요. 와, 서울대 정신과 이 교수님은 거의 그 수많은 자살한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소리를 지금 멍멍멍 하듯이 했다는 지금 이 이야기네요. 이 사연 보내주시면 좀 심했다. 서울대학교 뭐 나오는 의대 정신과 교수예요. 네, 나오시네요. 네. 연배도 선생님하고 비슷하실걸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자, 어쨌든 간에요. 선생님이 이분의 서울대 정신과 의사라는 그 권위에 약간 좀 눌리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권준수 교수님의 해석이 이 많은 자살 사건을 설명하거나 그 자살에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데 있어 티끌만한 관련성도 없다는 느낌을 이분은 팍 지적을 하시는데, 와, 이 정신과 교수님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현실에서 이렇게 자살에 죽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과 그거와 1도 관련이 없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학술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옆집에 똥개가 멍멍거리면 그냥 그 똥개가 주인한테 밥을 못 얻어먹었어 멍멍거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놀랍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이유조차 답정너 식으로 몽땅 그려보는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은 아닐지 궁금하네요. 죽어서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리도 내 마음은 몰라준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거든요. 애정남 황 박사님, 마스크를 벗고 속 시원할 줄 알았던 이봄, 극단적 선택이라는 자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내 마음을 누구도 읽어주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나도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읽어주기는커녕 더 많은 자살자를 양성하는 대책을 자살 예방 대책이라고 제안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재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 윤 교수님조차 이 자살한 분들의 마음을 윤 교수님이 좀 읽어주시려고 하셨죠, 그죠? 저야 안타깝죠. 되게 나는 글쎄 뭐 이걸 읽어준다고 봐야 될지 저는 가슴이 아파요. 또 일단 권준수의 열린 의학이라고 이게 서울신문에 놓은 칼럼인데, 재밌는 게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라는 타이틀로 놓은 칼럼이에요. 그러고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라는 타이틀로 이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요,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은 얼마 전에 예일대 정신과 의사가 한국에서는 자살을 자살이라 부르지 않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자살은 자살로 불러야지 자살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다 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자살이라 부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게 만든 전문가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게 언론이요. 언론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언론 보도 지침 윤리 강령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자살은 자살로 불러야지 무슨 그걸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이냐라고 지적하니까 갑자기 마치 이거는 원래부터 자살은 자살로 불러야 되는데 극단적 선택 아닌 건 맞거든요. 이거를 권준수의 열린의학이라고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다는 이 놀라운 희한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아까 언급한 자살은 선택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와 몸의 반응 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한 거는 권준수 교수의 이 칼럼에 있는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제가 칼럼을 읽어보면서 권준수 교수가 쓴 이 칼럼이야말로 앞에서 주장한 내용과 중간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지막 결론으로 쓴 게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희한한 글을 쓰셨구나. 이분 대부분 글을 보고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자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이 글을 읽으면 이분이 진짜 정신이 온전한가, 마음이 참 복잡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 권준수 교수님이 쓰신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권준수하고 자살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다. 구글 치면 바로 그 칼럼이 뜰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도 혹시 본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혹시 하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걱정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살 예방이라고 하면서 자살 촉진 대책을 지금 정부가 내는 희한한 상황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셨네요.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본인이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의 악몽이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럼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했던 친구가 이 방송을 들으면 좀 더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자살하지 말지 이런 생각 좀 들까요? 그렇죠? 자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를 더 자연스럽게 아비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름으로 할 게 아니라 자살은 자살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퉁치지 말고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퉁치지 말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퉁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퉁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자살과 같은 마음을 먹게 됐으면 왜 먹게 됐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살자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알려줘야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려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지. 자살하다가 살자 이거 바뀌지. 자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면 네가 자살 생각했으면 죽는 것밖에 니한테 길이 없다. 그렇지, 그게 가장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지금 정신과 의사가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논지는 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야기하면 자살이라고 그런단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교수님, 우리 박사님 얘기가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랑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증후군 사람들은 그렇게 길목으로 양떼까지 몰아간다는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선생님 같은 이 학식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일반 대중은 놀랍죠. 선생님,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이런 근데 그거를 신문에 칼럼으로 쓰는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나 생각조차 안 하는 거.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다. 그 우리나라 사회는 어느새
정말로 급하게 고령화되듯이 급하게 개인화가 아주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개인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각 개인들이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가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을 던지고 자기 사는 거 자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업무라고 제가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거의 심리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잖아요. 던지는 방법이 그냥 뭐 인터넷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던지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그게 던질 수 있는 담력, 그 다음에 능력, 던졌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피드백이 거의 무시 이렇게 되는 현상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느끼니까 항심소에서 이렇게 잘 설명도 하고 알려주는데 왜 사람들이 항심소에 안 던질까요, 선생님? 안 던진다기보다는 이제 던지게끔 만드셔야 되겠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그게 저희 책임이고 저희 네. 역할이군요. 그래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문제, 애매한 문제, 괴로운 문제 다 황심소로 네, 던져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윤 교수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랜 세월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전전긍긍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지, 가난이 문제인지, 관계가 문제인지, 질병이 문제인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한지 여러 연구를 해보고 방안을 찾았지만 도통 자살률을 줄일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자살은 정신병이며 우울증 때문에 생겨난다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믿기로 하고 그들이 말하는 자살 예방책과 치료법에 따르는 방법으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자 결심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당겨 실시하고 우울증 이외에 조울증과 조현병까지 그 검사 항목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자살 관련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제, 수면제 등 자살 위의 물건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 놀라운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두고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의 자살 문제에 대해 황심소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살 문제가 정신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으며 관리 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자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자살 수단이 되는 약물이나 도구들을 관리 통제하는 일로 예방되고 막아지는 것일까요? 자살의 원인을 우울병에서 찾고 더 많은 정신병 약을 자살 시도한 사람이나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처방하고 먹게 하는 것이 더욱더 많은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든다는 분명한 사실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자살 문제는 결국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아니, 현재 자신의 삶을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 믿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근근히 이어간다고 믿을 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런 자살 문제를 정말 예방하고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살만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만들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병이라 진단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자살 충동을 높이는 정신병 약을 처방하거나 먹게 하는 대책은 자살 예방 대책이 아니라 자살 조장 대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을 겪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는지 각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고 만들어 가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또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